세상 일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알 수 없는 화재 사고로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며느리는 아주 싸가지가 없는 막대 먹은 며느리였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막장을 보여주더군요. 아들네는 지방에서 살았고 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 달려가 장례식을 준비했었죠. 몸 안에 있는 모든 게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자식 죽은 슬픔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과 맞이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중에 상주가 저로 되어 있으니 아들 직장 동료들, 저희 친척들 모두 며느리는 어디 갔냐 물어봤어요. 아니, 며느리랑 손자는 어디 갔고 언니가 상주가 된 거요? 며느리가 이 지역에 산다고 들었는데. 제가 난감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며느리가 지 남편 죽었는데 연락도 안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우리 애미도 남편 그렇게 되니 충격이 컸지요.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애도 엄마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아무튼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애들러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오는 사람마다 며느리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제가 다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손자는 어떻게 보냈는지 걔 혼자 장례식장으로 왔더라고요. 우리 손자 겨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걔가 혼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장례식장이잖아요. 이런 곳에 집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올 수 있겠어요? 도원아, 여긴 어떻게 왔어? 너 혼자 왔어? 뭐 타고 온 거야? 네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랑 같이 온 거야? 엄마가 여기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는 들어오지 않을 거래요. 들어가면 할머니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가라고 했어요. 세상에, 며느리는 장례식장 코앞까지 왔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젠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세상에 없는 미운 사람 자기가 못하러 힘들게 보내냐는 마음일 거예요. 속에 천불이 났어요. 그래도 걔네는 연애해서 결혼한 애들이거든요. 자기 남편이 갔다는데 어찌 저리 딱딱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키우던 개가 죽어도 장례식을 해준다는데 1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혼한 사이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 떠났다는데 장례식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게 보통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저도 저희 남편이 십수년 전에 먼저 갔었는데요. 40년 동안 못 볼 꼴 다 보고 살았어도 막상 죽으니 그렇게 힘들던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정도 없고 경우도 없는 애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에 상주가 된 손자를 보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상주라니 상복을 입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집디다. 덤덤히 조문객들을 맞이하더라고요. 간간히 눈물을 훔칠 뿐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손자는 저보다 더 덤덤하더군요. 도원아, 아빠 돌아가신 거 알아? 아빠 하늘 날아갔어. 많이 슬프지 않아? 아빠가 우리 도원이 많이 사랑했는데 아빠도 많이 슬플 거야. 우리 도원이 놔두고 가서 할미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 왜? 할머니,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요. 아빠가 부모보다 먼저 떠난 것은 불효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니까 너무 용서하세요. 아빠는 하늘나라 가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언젠간 하늘나라 가면
그때 아빠 만나면 돼요. 할머니도 그때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먼저 떠난 것이 슬프고 우리 아들을 왜 먼저 데려갔는지 원망을 하니 오히려 손자가 저를 위로하더군요. 전 우리 손자한테 위로도 못 해줬는데 70여 년 산 저보다 더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렇게 올바르게 키운 건지 아이가 참 바르게 잘 자랐더라고요. 3일 동안 조문객을 잘 맞이하고 큰아들을 화장시켜서 서울에 있는 납골 땅에 안치했어요. 제가 오며 가며 자주 가보려고요. 아들 화장시키는데 세상 참 의미 없다고 느껴지대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 얻은 아들이었고 임신 과정부터 출산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동네 여기저기 다니다가도 제가 잠깐 손을 놓으면 우는 아이였어요. 동생이 동네 애들한테 맞고 오면 바로 달려가서 동생을 지켜준다는 아이였는데 그런 이런저런 생각에 제가 한없이 우니까 우리 작은 애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형도 아마 지금쯤 엄마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거야. 이 세상에서 자신을 제일 사랑해주는 건 부모잖아. 앞으로 내가 형 노릇까지 다 할 테니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견뎌내봐요. 엄마는 네 형 얼굴이 벌써 기억이 안 난다. 어떡하니? 벌써 보고 싶은데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 세월이 너무 길다. 아니, 나를 데려가자 하늘도 무심하시지. 너는 어떻게 버텼니? 엄마 너무 힘들다. 작은 애도 며느리가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우린 같은 아픔을 가졌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첫애 임신했을 때 정말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산모 교실도 열심히 다니고 태교에 좋다는 것은 다 했지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출산을 일주일 남기고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돌연사했어요. 그때 저도 충격이 컸지만 우리 작은 며느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자식을 잃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정신과를 다니며 간간히 마음을 추스렸어요. 다행히 금방 아이가 들어서 건강한 아이를 낳긴 했지만 자식 잃은 슬픔이 어디 잊혀지는 아픔인가요? 잊혀지지 않고 남은 평생 동안 견디는 거지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작은 아들 내외를 붙잡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쳤는데 아빠를 잃고 연락 안 되는 엄마 때문에 갈 곳 없는 우리 큰손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작은 아들 내외도 다 저희 집으로 왔죠. 며칠간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마음이 허하고 슬퍼서 누군가랑 같이 지내고 싶었거든요. 애들이 저 먹으라고 밥도 차리고 적막한 집에 슬퍼질까봐 TV도 크게 틀어놓으니 마치 풍경은 명절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없어서 또 기분이 다운되었죠. 생각해보니 명절 때마다 우리 큰며느리랑 싸웠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제사도 없는데 음식 준비를 뭐하러 해요? 며느리 잡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조금만 사 먹으면 되지. 힘들게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애미야, 도원애비가 닭게장이 먹고 싶대서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시켰니? 넌 그냥 앉아있어. 내가 하면 돼. 먹고 싶으면 밖에서 사 먹으면 되지. 아니, 뭘 꼭 그렇게 지 엄마를 부려먹어. 어머님, 됐어요. 저리 가세요. 저 인간이 먹고 싶으면 밖에서 사 먹겠죠. 닭게장을 만들려고 닭을 삶고 있는 솥을 싱크대에 다 버리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인 즉 자기 남편 해주려고 한 것인데도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럴 때 제가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면 노인네가 노망났다는 말밖에 더 들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언제는 제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큰애들과 제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큰애들한테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물론 둘 다 일하는 작은 애들한테도 기대지 않았고요. 아픈 곳이 다리였기에 제가 목발 짚고 다니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애한테 제가 다쳤다는 것을 듣더니 큰며느리가 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만 가지 신경질과 잔소리를 퍼부었죠. 아, 어머님, 집에 있으면서 자기 몸 하나 지킬 줄도 모르세요? 자식들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세요? 아, 제가 지금 몸이 2개라도 모자란데 정말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뭐 급한 일이 있다고 넘어져요. 제발 부탁이니까 어머님이라도 저 신경 안 쓰이게 해주세요. 네? 아이, 애미야, 너도 바쁠 텐데 왜 올라왔어? 네가 올라와서 날 간호할 정도는 아닌데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괜찮으니까 가봐. 혼자 살 수 있긴 뭘 살 수 있어요. 밥도 해야 하고 반찬은 또 뭘로 드실 건데요. 그 다리로 시장이나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샤워는 어떻고요? 일단 가만히 계세요. 부르지도 않은 큰며느리는 저희 집에 와서 청소랑 밥이랑 싹 다 해주었고 제 목욕까지 씻기고 갔어요. 저 보살펴 주러 온 건 고맙지만 그땐 저도 몸이 아픈데 며느리가 저에게 사납게 뭐라고 하니 참 서글프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큰며느리가 좀 밉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며느리는 사근사근하니 저랑 좀 잘 맞아 작은 며느리랑은 잘 지냈고 큰 며느리가 속썩일 때마다 며느리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지요. 그때 생각하니까 또 우라가 치밀고 쟤네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을 얼마나 들들 볶고 있지 가슴에 불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뭐 얌전한 편은 아니긴 해요. 큰애도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아이인데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합의도 많이 해줬어요. 애 태우는 날이 많았는데 결혼할 때는 웬일로 세상 참한 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첫인상은 너무도 좋았고 몇 년간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도 영 시원치 않은 애였더라고요. 여러 생각에 잠겨 있는데 큰 손자는 순수해서 그런지 천진난만해서 그런지 장례식장부터 계속 덤덤한 모습이었습니다. 노는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니 우리 큰애 어릴 때랑 많이 닮아서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큰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죠. 저와 큰애는 사는 지역이 달라서 1년에 몇 번 잘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것도 큰며느리가 워낙 유별나기에 오라고 소리도 못하고 간다고 소리도 못했어요.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며 가정 꾸려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는데 이렇게 사고로 갑자기 저 세상에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아빠 죽은 거 힘들지 않아? 할머니는 많이 힘드네. 우리 손자가 잘 버텨줘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나저나 네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몰라? 너도 엄마 연락 안 돼? 할미는 많이 속상해 정말. 그랬더니 아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경악할 물체를 쥐어주는 겁니다. 참, 할머니 지금 생각났는데요. 아빠가 나한테 이걸 줬는데 할머니 주랬어요.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주지 말고 꼭 할머니 주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안 챙겨도 이거 하나는 꼭 챙기고 있었어요. 손자가 건네준 건 서류 봉투였는데요. 그것을 찬찬히 뜯어본 순간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건 사진과 문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제 아들이 다른 여자와 또 어린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돌잔치 하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유전자 검사한 것, 등본에는 올리지 못하지만 아이 키우는 명목으로 돈 200만 원씩 보내주기, 어길시에는 아이를 데려가고 고소할 거라는 각서와 공증이 있었어요.
또 자기 딸의 출생의 비밀을 남한테 언급할 시에도 고소라는 명목이 쓰여 있었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저 동생 있대요. 여자 동생인데 지금은 따로 살지만 내년 정도에는 같이 살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제 동생 아세요? 엄마는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 전 동생 좋거든요.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그 애 키워줄 수 있을 거랬어요. 할머니가 키워줄 거예요? 그럼 저도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래도 돼요? 기절 초풍할 일이었지요. 알고 보니 큰아들이 나쁜 쓰레기 놈이었네요. 며느리가 큰아들의 그 거지 같은 성격을 다 받아주고 참고 같이 산 거였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만 원망을 한 거였어요. 이 정도면 며느리가 보살이었고 저한테 싸가지 없이 대한 게 충분한 이유가 되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의 애미니까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동안 며느리 욕했던 순간들이 후회가 됐어요. 며느리를 만나야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신호는 가는데 일부러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꼼수를 썼어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아들이 아프다. 큰 병원 간다. 얼른 연락 줘라. 이렇게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일단 애가 아픈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올까봐 일부러 대학병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와서 유명한 대학병원 앞에서 만났고요. 저는 그 애의 손을 꽉 잡고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렇게 곱고 참했던 아이가 얼굴에 우울함이 쓰여 있더라고요. 많이 미안했어요. 우리 도원이는 어쩌고 여기로 온 거예요? 말해보세요. 우리 도원이 어디가 아픈데요? 저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아빠 그렇게 되고 충격으로 그러는 거예요? 애미야,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좀 했어. 도원이는 괜찮아. 아픈 데 없고 밥 잘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잘 놀아. 지 아빠 그렇게 된 거 많이 슬퍼하긴 하지만 그 어린애가 나를 더 위로해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마. 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어머님,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도원이 데리고 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손주 며칠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짓까지 버리시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만나고 싶었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어떡하니.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남한테 말도 못하고 속상했지?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년 얘기요? 우리 아들이 어디까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대요? 이 사람을 그냥 진짜 정말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이미 없어져서 뭐 어쩔 수도 없네요. 어머님, 저 진짜 힘들어요. 아시죠? 우리 아들을 어쩌면 좋니? 그 애가 자기 애라는 것 자료들 다 모아서 도원이한테 날 주라고 한 거야. 나보고 잘 걷어달라고. 어머님,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그 애 못 키워요. 저희 남편 살아생전에도 자꾸 저보고 키우라고 했는데 저 못한다고 못 박았고요.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에 매달 그년한테 양육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갖다 바쳐도 저 참아냈었어요. 그이가 고소당하면 직위에서 잘리니까 고소 안 당하게 매달 돈을 준 거예요. 세상에, 그거 미친 자식 아니냐? 지금 있는 가정이 더 중요한 건데 그까짓 게 뭐라고 그년한테 쩔쩔매는 거야?
돈뿐인 줄 아세요? 그년이 하라는 대로 얼마나 말을 잘 듣던지. 저 그 사람 다시 봤잖아요. 저한테도 우리 도원이한테도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모습 보여준 적 없는 사람인데 그년과 그년 애한테는 아주 다정하게 대하면서 세상 좋은 사람인 척 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자꾸 그이 야밤에 불러내기도 수십 번이고요. 그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둘이 싸울 때만 집에 기어들어오지 우리 도원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길 꼴도 보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은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도원이만 두고 간 거예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랬구나. 잘했어, 애미야. 내가 너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지금 그 시기가 있다면 정말 쥐어 패고 싶은 심정이야. 어떻게 참고 살았어? 나한테라도 말하지. 나한테 말했으면 무슨 수라도 났겠지. 왜 미련하게 그러고 살아? 차라리 이혼을 하지. 제가 이혼하면 우리 도원이는 아빠 없는 애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 연놈들이 원하는 것도 이혼인데 제가 왜 걔네가 원하는 걸 해줘요? 내가 내 속 까맣게 타서 없어질지언정 우리 아이 아빠 없는 애로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이혼하면 우린 버리고 그년 집으로 들어가서 새 가정 꾸릴 게 뻔한데 제가 왜 그렇게 해줘요? 참으면 언젠간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요, 그 사람 분명 하늘에 가서 벌 받을 거예요. 천벌 받아야 해요. 그래, 그 새끼 지어 패줘도 모자라는 놈이네. 내가 애미이지만 우리 아들이 분명 잘못한 게 맞다. 아마 하늘에 가서 벌 받고 있을 거야. 내가 하늘 가서 만나면 그놈의 자식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듣는 내가 이렇게 다 속상한데 어떻게 살았어? 돈은 어떻게 하고 사는 거야? 어머님, 저 지금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저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년이 애 키우는 명목으로 매달 200씩 달라는데 남편 월급에서 200 주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도원이는 손 빨면서 키워요? 제가 벌어서 우리 가정 생활비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돈 주냐고 우리 도원이 옷도 다 얻어 입히고 먹고 싶은 고기도 못 사 먹이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년한테 감정 안 좋아서 그 여자 애 키우는 것도 죽어도 싫어요. 저한테 키우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미쳤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염치 없이 그런 말을 하겠니? 남편 바람난 것도 모자라 애까지 낳아서 그 집 가서 남편 행세는 다 하고 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 많은 일을 묵묵히 다 치러낸 거야. 그러지 말지 그랬어. 어머님이 안쓰러웠어요. 그거 제가 안 하면 어머님은 누가 돌봐요. 동서는 일해서 못한다고 하고 그럼 어떡해요. 저라도 해야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여태 네 깊은 뜻도 몰라주고 내 생각만 했어. 네가 이렇게 속이 깊은 아이였는데 내 이 미안함을 어떻게 갚을까? 미안하다는 말만 해서 미안한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른 건 됐고요. 우리 도원이 좀 봐주세요. 저도 돈 벌어야 해요. 언제까지 우리 도원이 혼자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설거지해서 언제 돈 벌어요? 그년한테 꼬박꼬박 200씩 줘야 하고요. 그 어린애가 어른들 얘기를 다 알아버려서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이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며느리를 어렵게 찾아 석고대지하며 사과를 했어요. 며느리가 지 남편 장례식에 안 나탈 만도 하네요. 우리 아들이지만 어쩜 저렇게 나빴을까요? 정말 미안해서 제가 우리 아들 장례식 때보다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년을 만나야 했어요. 우리 아들 레연이요.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했더니 그쪽은 우리 아들이 죽은 줄도 몰랐더라고요.
일단 만나자고 했습니다. 젊디 젊은 애더라고요. 30도 안 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누군지도 아는데도 배꼽 티에 똥꼬 치마에 문신에 네, 저 꼰대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는 건지 정신이 모자란 건지 이런 모습을 하고 저를 만나러 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여자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했어요. 내가 우리 명인이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난 후에야 애기 엄마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건네받았는데 이 문서에 있는 게 모두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이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몰랐는데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낙골당은 어디예요? 그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몇 살 되었어요? 돌잔치한 사진을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애는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올해 3살이에요. 이따 4시에 데리러 가야 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실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애도 없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보니까 다달이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걸 어길 시에는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이젠 우리 애가 없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서요.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까딱 잘못되면 어머님이 애를 봐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애 데려다 줄게요. 키우세요. 당신 애를 왜 내가 키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인데요. 내 새끼가 낳은 애라도 버젓이 엄마가 있는데 왜 내가 키웁니까? 제가요, 원래 애 낳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이가 꼭 낳자고 해서 낳은 거예요. 저는 애 키울 능력도 없고 애 키우기도 싫어요. 할머니가 데리고 가면 되겠네요. 아님 며느리네 데려다 주고요. 뭐? 너 뭐라고 했어? 착한 우리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 새끼면 네가 알아서 키워 이거사. 어미라는 게 애를 귀찮아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며느리 건드렸다간 너도 제명에 못 살 줄 알아. 알았어? 뭐 저딴 게 다 있을까요? 아이의 존재 자체부터 귀찮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일단은 네 새끼면 네가 알아서 키우라고 큰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어요. 어쨌든 우리 아들의 자식인데 제가 거두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저도 확신이 서질 않았지만 모른 척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워서 둘째한테 상의했죠. 엄마, 그 애를 거둔다고 하면 형수가 기분 나빠하지. 엄마가 거두고 싶으면 형수랑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형수랑 이야기를 해봐요. 그런데 큰며느리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제가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도 기분 나빠할 것 같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땐 저보다 똑똑하고 많은 일을 접한 사람에게 의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의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일단 두 여자 사이에 남편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싸움의 원인이 되는 당사자가 없는데 어머님이 고소는 못해요. 지금으로서는 각자 잘 사는 것밖에 없고요. 아들의 자식이라고 해서 손주를 꼭 끌어안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 그 여자가 애를 우리 며느리한테라도 주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변호사는 제 말을 다 듣고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변호사님이 그러시대요. 어머님, 이거 서류 가짜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요. 비교해보세요. 글씨체도 다르고 마크 위치도 다르죠. 게다가 직인도 이건 네모난데 위조된 것은 동그랗죠. 이거 명백히 위조된 거예요. 이럴 경우 보통 친자가 아닐 확률이 더 큽니다. 친자가 맞다면 제대로 된 서류를 줬겠죠.
서류 위조해서 아드님을 속였나 보네요. 이건 명백히 사기죄에 속합니다. 세상에, 변호사님 말로는 친자 검사한 서류가 위조된 것 같다고 하였어요. 너무 기가 막혔죠. 그년이 우리 아들에게 사기를 쳤네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은 속아 넘어갔고요. 이미 세상 떠난 아들놈 욕해봐야 소용없지만 이런 미련 곰탱이 상등신이 어딨나요? 서류 위조된 것도 모르고 불려시한테 당하고만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너무 한심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당한 건 둘째치고 일단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일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닌 것은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 여자와 우리 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일단 솟구치는 화를 누르고 그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죠. 아기는 잘 있어요? 그렇게 가고 나니까 아기가 보고 싶어져서요. 혹시 아기 데리고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자식이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 그러세요? 우리 딸이랑 같이 나갈게요. 언제 어디서 만나요? 우리 애도 할머니 만난다고 하면 좋아할 거예요. 제가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자 그 여자는 제가 진심으로 그러는 줄 알고 얼씨구나 좋다 하네요. 네, 저 연기한 겁니다. 그 여자한테 친자 확인 검사지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리면 100% 아니 200% 잠적해버릴까 봐요. 그동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당한 게 얼마인데 다 받아내고 복수도 하고 혼도 내주고 끝내야죠. 이대로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이판사판이었어요. 이 늙은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어떠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 아들과 그쪽 애기 유전자 검사를 다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래 검사했다고 해서 그 여자가 저를 고소해도 법적인 처벌은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리 구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다음날 만나자고 했더니 아이를 버젓이 데리고 제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아마 아이를 저한테 넘길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겠죠.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세상에, 낯도 안 가리네. 이제 말도 조금씩 하겠네. 키도 제법 큰 것 같고. 네, 아빠 많이 닮았죠? 애가 아빠를 참 좋아했어요. 아빠만 보면 계속 안겨 있었어요. 오늘 할머니 만나러 가자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도 좋은 사람 만나러 간다는 건 줄 아나 봐요. 신발을 먼저 신더라고요. 그 여자는 입에 발린 소리를 참 잘하더라고요. 어찌나 사람 환심사기 좋은 말들을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만나서도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그 아이와 우리 아이가 닮은 구석이 있나 하면서 찬찬히 훑어보았죠. 육안으로도 닮은 곳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큰손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들과 많이 닮았었거든요. 이 아이는 눈도 코도 입도 얼굴형도 전혀 닮은 곳은 없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계세요?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한다면 친정 부모님께도 좋아해요?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부모님하고 연락 끊겼어요. 아빠는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셨는데 엄마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집에 나갔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하면서 가족들이랑 연 다 끊었어요. 할머니라고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세상에, 고생을 많이 했겠네. 그럼 지금 아이는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아직 애기 아빠가 준 돈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저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우리 애기 좀 맡아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몸이 성치가 않아서 당분간은 좀 어렵겠어요. 그건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를 안으며 저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조만간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서 돌아왔고 제 아들이 쓰던 칫솔을 며느리에게 건네받아 친자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아들의 흔적은 여러 곳에 곳곳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친자 확인을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이것 또한 하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만약에 며느리가 지 남편이 꼴보기 싫어 아들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다면 친자 검사는 언감생신 진행을 하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후 예상했던 대로 불일치로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니 마음이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단단히 마음을 잡고 이번에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기다리니 그 여자는 제가 아주 반가운지 활짝 웃으면서 오대요. 아,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집으로 모실 텐데요. 아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그날부터 계속 할머니 할머니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겠죠? 한번 보러 가실래요? 이 천하에 벌 받을 여자야. 네가 뭔데 우리 애를 건드려? 너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지 알아? 친자 확인 결과지. 그거 위조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년아. 그래서 내가 다시 검사했어. 그 애 우리 애도 아니더라. 네 거짓말 다 들통났다고. 너도 알고 위조한 거지. 간도 크게 우리 애한테 사기를 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네?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손녀 키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돼서 이런 거짓 소설을 쓰고 있어요? 우리 애 당신 손녀 맞고 당신 아들의 애 맞아. 친자 검사 결과도 맞다고.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나 본데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래? 그럼 어디 법대로 해보자. 나는 벌써 변호사 선임했고 증거도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법대로 해보자고. 누가 콩밥을 먹는지. 그러자 그 여자는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엄청 굴리는 것 같더군요. 지 나름대로 이것저것 계산을 하는 중이겠죠. 그러다 이건 싸움이 안 될 것 같았는지 바로 수긍하며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이가 저를 많이 아껴주어서 제가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사는 게 힘들다고 다들 너처럼 사기치면서 살지는 않아. 그 애 정체가 뭐야? 어떻게 우리 애라고 속일 수가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천하의 바보 같은 놈이 홀라당 넘어가서 지 마누라 고생만 시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는 전 남친 사이에서 임신한 거였는데요. 임신 초기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이가 제가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저도 싫지 않아서 사귀었는데요. 그이랑 사귀면서 저는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제 뱃속 아이를 그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그이가 말리고 말려서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애를 혼자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건 어떤 고통인지 아시잖아요. 뭐라고 했어 이년아? 내가 네 상황하고 같아. 나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이랑 사별한 거고 너는 의도적으로 임신한 몸을 숨기고 유부남 깨어 엮은 거잖아. 왜 그걸 나랑 같이 싸잡으려고 해? 천벌 받으려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 정도로는 안 되지. 넌 끝났어.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해코지 했던 고소,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뜯어간 돈들
내가 지금 네 앞으로 해줄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이 천하의 나쁜 거사. 어머님, 죄송하다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돈도 없고 애가 있어서 일도 못해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 여자는 한 번만 봐달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대요. 그 여자를 뿌리치고 친자 확인서를 면상에 던지며 일어섰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 시선 따윈 생각도 안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망신살 한번 제대로 치렀죠. 전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게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고소는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고소해 주었어요. 거기에 추가로 처음에 친자 확인서를 가져온 곳에 전화해 이 여자가 사문서 위조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하자 그쪽에서도 노발대발하며 그 여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참 통쾌하죠. 우리 며느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자 한동안 말없이 울더라고요. 애미야, 그의 친자 확인서 그거 위조된 거란다. 내가 다 변호사랑 확인했고 그년 만나서 단판도 짓고 왔어. 너네 정말 몰랐던 거야? 네? 위조라고요? 그 확인서 아주 유명한 연구소던데요. 그게 위조라고요? 누가 위조한 건데요? 그 여자가 위조한 거예요? 그년이 위조한 거야. 아주 위조한 것도 서툴러서 연구소 마크 위치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모양도 삐뚤빼뚤하더라고. 직인도 다르고. 아휴, 이 중요한 걸 왜 한 번도 확인 못했어. 그때 검사를 한 번 더 했으면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친자 검사 한 번 더 했더니 친자 아니란다. 그 여자가 너네 속인 거야. 이런 걸 위조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에. 어머님, 저희 어떡해요? 저희 너무 바보같이 살아서 어떡해요? 너무 미련하고 후회돼요. 저 어떻게 살아요? 네? 저 너무 억울해요.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을 이길 수 있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이제부터 그 사기꾼 혼내줘야지. 우리한테 지은 죄값 다 받게 해야지. 사과만 받고 끝낼 일이 아니야. 그래야 마음이 풀릴 거야. 애미야,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사기꾼 고소하자. 어? 우리 며느리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그동안 바보같이 참고 산 세월이 후회스러울 거예요. 남편이라고 참아줬고 아이 아빠라서 참고 살았는데 그게 다 속은 거라니. 그 모든 게 거짓이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말 그때로 돌아가 그년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했어요. 며느리는 좀 마음을 추스른다고 끊더니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와서 마음을 잡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 억울하고 우리 남편도 억울하고 우리 도원이는 어떻고요? 그 여자 고소하고 싶어요.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소송이 가능해요? 그건 변호사한테 물어보자.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이건 너 그렇게 이해해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거기다 돈까지 얼마나 뜯어갔니? 내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있는데 번호 문자로 보낼게. 변호사 선생님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 전화해보거라. 며느리는 그날 저녁에 변호사와 통화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다더군요. 물론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꿰어냈고 아들의 마음을 이용해 아이 아빠라고까지 속인 증거는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닌 것도 상간녀가 인정했고 우리 아들이 상간녀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든 사실도 인정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들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이나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은 증거들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고요. 며느리는 상간녀 소송과 더불어 사기죄도 같이 고소했고요. 결국 승소해서 위자료와 그동안 매달 200만 원씩 줬던 돈들도 다 회수했어요. 그때서야 속이 풀리는 것 같았죠. 정신 나간 우리 아들이 왜 저딴 거 하고 여겼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일이 잘 정리가 되고 나서 저는 며느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며느리도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기댈 곳이 없거든요. 저라도 우리 며느리 옆에 살면서 손자도 봐주고 며느리도 돌봐주려고 내려갔습니다. 너무 가깝게는 안 살아요. 적당히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로 집을 얻었고요. 며느리를 도우면서 우리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 제가 최대한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며느리도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하긴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서 자신들이 그 여자한테 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속은 거였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며느리 표정이 달라지니까 손자도 표정이 밝아졌고요. 그 듬직한 애 늙은이가 어린아이로 돌아왔어요. 안 하던 때도 부리고 억지도 부리며 제 나이 아이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기라도 짐이 안 되게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숨겼고 하고 싶은 것들을 꾹꾹 참았다고요. 제가 돌보면서 우리 손자는 아이답게 키우려고 해요. 이게 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잖아요. 그 죄값 제가 받아야죠. 안 그래요?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친 것 같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저도 흘러가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 며느리처럼 부당하게 당하고만 살지 마시고요. 혹시 의심쩍은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풀릴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수일 수도 있고요. 용서일 수 있지만 마음을 지옥에 넣고 살지 않길 바랄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려나 봐요. 지나가는 계절에도 좋은 추억 만들며 기억에 남는 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